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한양 도성 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큰 시장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온갖 물건이 모이고 흩어지는 활기찬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기 좋은 곳에는 언제나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큰 어물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부터 서해 갯벌에서 캐낸 조개까지 없는 것이 없는 이 가게는 바로 보령상단이라 불리는 곳이었으며 이곳의 주인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장사만 안다는 여인, 바로 보령댁이었습니다. 보령댁은 나이가 40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허리와 매서운 눈매를 지니고 있어 시장의 거친 장사치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돈 귀신이 씌었다고 수군대기도 했지만 정작 보령댁의 눈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를 때쯤이면 보령 상단 앞에는 언제나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라도 얻어가려는 거린들이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령댁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는 법 없이 일꾼들을 시켜 매몰차게 쫓아내곤 했는데 이는 그녀가 인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과거의 뼈아픈 상처가 거짓골을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몹시도 차갑게 불던 늦가을 저녁, 붉은 노을이 서산 마루에 걸리고 상단 마당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생선 비린내를 씻어내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바닥을 쓸고 있는데 어디선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다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상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쑥대머리처럼 헝클어졌고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하여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도 도끼를 품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일꾼 중 가장 힘이 좋은 칠성이가 코를 막으며 노파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냄새나.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오늘 장사 다 끝났으니 썩 꺼지란 말이야. 칠성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파는 오히려 지팡이를 휘두르며 앙칼진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 썩 비키지 못할까? 내 배가 고파 죽겠으니 당장 따뜻한 밥상이나 내오란 말이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는 안채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보령댁의 귀에도 흘러들어갔고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보령댁이 마루 끝에 서자 소란을 피우던 일꾼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노파 역시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보령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탓에 서로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령댁은 그 노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속에서도 치를 떨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보령댁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칠성아, 저 노인에게 밥 한 술 대접해드려라. 일꾼들은 평소와 다른 주인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보령댁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군말 없이 노파를 마루 끝에 앉히고 먹다 남은 찬밥과 생선국을 가져왔습니다. 노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상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밥알을 흘리며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령댁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기와집 안방에 앉아 온갖 산해진미를 즐기며 며느리였던 자신에게 먹던 밥상을 집어던지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밥을 씹는 저 인매와 욕심 사나운 눈빛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보령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노파의 밥상머리 앞에 섰습니다. 노파는 밥그릇을 싹 비우고 나서야 트림을 걱걱해대며 보령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생선 장사라 돈 좀 벌었나 보구먼. 밥맛은 영 별로지만 시장기는 면했네. 노파의 뻔뻔한 말투에 보령댁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기를 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할머니, 이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가요? 옛날에 며느리에게 주던 모래 섞인 밥보다는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노파는 보령댁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 모래 섞인 밥? 자네가 나를 아는가? 보령댁은 대답 대신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헝겊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고 빛바랜 붉은 비단 헝겊이었습니다. 보령댁이 천천히 헝겊을 풀자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비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거뭇거뭇하지만 끝부분에 새겨진 매화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은비녀를 보는 순간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김씨 집안의 며느리에게만 대대로 물려주던 갑오였고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 자신이 강제로 빼앗았다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보령댁의 얼굴을 다시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령댁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얼굴을 덮고 있던 그림자를 걷어내며 노파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달빛 아래 드러난 보령댁의 얼굴은 10년 전에 유약했던 며느리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의 차갑고도 강인한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는 겁니까? 이 비녀가 제 주인을 찾아 돌아왔는데 어찌 반가워하지 않으십니까? 노파. 아니 김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네가 정말 서윤이란 말이냐?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게냐? 그녀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10년 만에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녀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보령댁은 주저앉은 김씨 부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은비녀를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김씨 부인의 목을 겨누듯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령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무겁고 뚜렷하게 김씨 부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 제 배 아파 낳은 진짜 제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령댁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김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전 핏덩이 같은 손자를 종놈의 딸과 바꿔치게 하고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김씨 부인과 하인 돌쇠뿐이었습니다. 보령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한 맺힌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폭풍우 치던 밤,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돌쇠에게 무언가 은밀히 지시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혹은 이제부터 진정한 지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상단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보령댁은 대답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이 훔쳐간 제 인생, 그리고 제 아들, 윤석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다쳤다면 저는 맹세코 어머님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딱딱딱 하고 울려 퍼지며 한양의 깊은 밤을 알렸습니다. 보령댁과 김씨 부인,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과 10년 묵은 원한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단의 일꾼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고 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어두컴컴한 밤하늘만이 이들의 비극적인 재회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령댁은 은비녀를 다시 품속에 넣으며 김씨 부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고 김씨 부인은 낡은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재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는 모든 빚을 받아낼 것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돌려드릴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보령댁의 선언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헛구역질을 하는 김씨 부인을 뒤로 하고 보령댁은 다시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장수보다도 비장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보령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10년 전 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청운년의 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문이 열리고 묻어두었던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령댁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들의 얼굴을 그려보며 그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 헛간에 쭈그리고 앉은 김씨 부인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교활한 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과연 어떤 파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령댁의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시장통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오직 보령댁의 복수심만은 시퍼렇게 깨어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바로 내일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 전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기로 유명한 청운현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 누구나 우러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김진사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위압감을 주는 소슬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담장은 그 집안의 위세를 짐작게 했으나 정작 그 담장 안에서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보다는 차가운 냉기가 사시사철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외동아들과 혼인한 서유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으나 집안이 기울어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본래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는데 며느리 서윤을 맞이한 후로는 그 히스테리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져온 낡은 옷가지들을 보며 거짓대가 들어온 것 같다며 혀를 찾고 아들이 서윤을 감싸고 돌라치면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홀렸다며 펄펄 뛰기 일쑤였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리라 믿으며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아궁이 불 앞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밥을 지으면서도 그녀는 오직 남편과 가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의 몸에 태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김씨 부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춤이라도 추었을 테지만 김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뼈대 없는 집안에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나 이 거대한 김진사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서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집안 내에서 며느리의 입지가 굳건해져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무서운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은밀히 집안의 처는 일을 도맡아 하던 하인 돌쇠를 사랑방으로 불어들였습니다. 돌쇠는 힘은 장사였으나 머리가 우둔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돈 몇 푼이면 사람 죽이는 신유까지 할 위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돌쇠에게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네 팔자를 고쳐주마. 며느리가 해산하는 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녀의 눈빛은 밤길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렸고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인의 무시무시한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이 되었고 서윤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집안의 천한 몸종이었던 월이 또한 만삭의 몸이었는데 김씨 부인은 이를 이용할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해산이 임박해오자 집안의 다른 하인들을 모두 멀리 심부름 보내고 오직 자신과 돌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늙은 산파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유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청운현에는 10년 만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과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어대는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서유는 산통이 시작되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방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했고 방 안에서는 서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걱정하는 척하며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의 안위가 아닌 오직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돌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산파가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보니 사내 아이의 고추가 뚜렷한 건강한 옥동자였습니다. 서유는 탈진한 상태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고는 산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산파는 미리 받은 뇌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김씨 부인은 잽싸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에는 돌쇠가 미리 준비해둔 몸종 월이가 낳은 갓난 여자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서윤이 낳은 아들과 돌쇠가 안고 있던 여자아기를 순식간에 맞바꾸었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바람이 울부짖어 서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핏덩이 같은 친손자를 돌쇠에게 넘기며 매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멀리 갖다 버리든 산짐승 밥이 되게 하든네. 알아서 하란 말이다. 돌쇠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김씨 부인은
몸종의 딸을 서윤 옆에 툭 던져놓으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에잉, 슈슈. 고추가 달린 줄 알았더니 계집애로구나. 우리 김진사댁 대가 여기서 끊기게 생겼어. 그녀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탄식하는 척했습니다. 서윤은 간신히 눈을 뜨고 아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자신의 뱃속에서 느꼈던 태동과 기운은 사내 아이 같았는데 눈앞에 있는 아이는 여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갓 낳은 어미로서 아이를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방안을 뒤지는 척하더니 미리 준비해둔 낯선 남자의 물건을 서윤의 이불 밑에서 꺼내 보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년이 감히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이 사달을 낸 것이냐? 어쩐지 아이가 우리 집안 씨를 하나도 안 닮았다 했더니 더러운 피를 받아 낳은 게로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으나 쇠약해진 서윤이 항변하기에는 시어머니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피를 토할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제가 어찌 그런 불경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년에 그 요망한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부정탄년을 며느리랍시고 데리고 있었다니 내 눈을 찔러야지. 김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서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막 해산을 끝낸 산모에게는 찬바람 한 점도 치명적인 법이거늘 김씨 부인은 서윤에게 겉옷 하나 걸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속옷 차림의 서윤은 강제로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눈보라가 그녀의 가리픈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서윤은 살려달라고 아이는 죄가 없으니 제발 거두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당의 눈 위에는 서윤이 흘린 하열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지만 김씨 부인의 얼음 같은 마음은 녹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의 눈에 서윤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혼례 때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하사한 집안의 안주인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쫓겨나는 마당에 그 귀한 것을 가져가는 꼴을 볼 수 없다며 달려들어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비녀를 억지로 뽑아냈습니다. 이깟 비녀가 내년에게 가당키나 하냐? 이건 우리 김가문의 것이다.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바람 속에 미친 듯이 흩날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덜덜 떠는 돌쇠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정한 년과 저 계집아이를 당장 내다 버려라. 저 멀리 만경산 낭떠러지에 던져버려.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돌쇠는 주인의 도끼에 질려하면서도 이미 저지른 죄가 있어 거역하지 못하고 서윤을 짐짝처럼 들쳐 업었습니다. 서윤은 품에 안긴 자신의 아이라 믿는 실제로는 바뀐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눈보라를 뚫고 험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만경산은 평소에도 산세가 험해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이런 눈 폭풍 속에 그곳을 오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아이도 추위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낭떠러지 끝에 다다르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씨 부인의 눈초리가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씨,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팔자련이 생각하고 저승가서 편히 쉬십시오. 돌쇠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윤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죽을 힘을 다해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이놈, 그리고 김씨 부인,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피가 마르지 않는 한 너희 집안의 씨를 말리고 뼈를 갈아 마실 것이다. 서윤의 눈빛은 산 짐승보다 더 무섭게 빛났고 그 서슬에 놀란 돌쇠가 뒷걸음질 치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꺾인 꽃송이처럼 처연했습니다. 돌쇠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볼 용기조차 없어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고 산속에는 서윤의 비명 소리만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 시각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김씨 부인은 뺏어온 은비녀를 헝겊으로 닦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눈엣 가시 갔던 며느리도 사라졌고 집안의 재산을 나눌 핏줄도 없어졌으니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며느리의 통곡 소리 같았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죄 없는 여인과 갓난아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날 밤, 청운현의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 두꺼운 눈더미 위로 떨어진 서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아이가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아가, 죽으면 안 돼. 살아라. 살아서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눈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두 글자가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새벽, 산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낭떠러지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서윤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허,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니. 그것은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바꿔줄 생명의 은인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옥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윤의 질긴 목숨은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운현의 사람들은 그날 밤 며느리가 갓난아기와 함께 도망쳤다고 알고 있거나 혹은 짐승 밥이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 도망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땅은 억울한 피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10년 묵은 그 한이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만경산 깊은 골짜기, 늑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윤을 발견한 것은 약초를 캐러 왔던 복남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생선 장사를 크게 하던 인물이었으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살피기 위해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팔도를 유랑하던 중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중간에 걸린 나뭇가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서둘러 그녀를 업고 자신이 묵던 산 밑 오두막으로 내려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서윤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한 맺힌 생명력이 그녀를 이승에 붙들어 메어 두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서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가장 먼저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복남의 보살핌으로 무사했으나 정신이 맑아진 서윤이 다시금 아이를 살펴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대기 속의 아이는 분명 사내 아이가 아닌 계집아이였고 어깨에는 자신의 아이에게는 없었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진사댁 몸종 월이의 딸임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친손자를 빼돌리고 남의 자식을 안겨보냈다는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당장이라도 산을 기어 올라가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망가진 몸으로는 일어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복남은 그런 그녀를 말리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지금 가면 개죽음뿐이요. 힘을 기르시오. 살아서 힘을 기른 뒤에 당당하게 들이받아야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어. 서유는 복남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죄 없는 아이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비록 남의 자식이지만 거두어 잘 키울 것이며 반드시 살아남아 내 진짜 아들을 되찾고 김씨 집안을 멸문지화로 만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몸을 추스른 서유는 복남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유약했던 양반집 규수 서윤을 버리고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보령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는 것조차 역겨워 구역질을 해댔지만 복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동설안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생선 내장을 따고 타약볕 아래서 소금에 절인 생선을 이고지며 시장통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은 고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독하게 장사하는 그녀를 보며 혀를 내둘렀지만 보령댁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보령댁은 남다른 총명함과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장사에 접목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상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던 것과 달리 그녀는 꼼꼼하게 장부를 적고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여 큰 이문을 남겼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물길을 꿰뚫어 보고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수완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녀는 한양 어물전의 절반을 주무르는 큰손이 되었고 그녀의 상단인 보령 상단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해산물로 넘쳐났습니다. 돈이 모이자 권력이 따랐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시장의 시세가 춤을 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령댁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청운현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 족족 은밀하게 사람을 풀어 김진사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뒤에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다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고 손자 윤석을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 낳은 자식이라며 구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을 도맡던 돌쇠는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도박판에서 날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보령댁은 주먹을 불끈 쥐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령댁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김진사댁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김진사댁의 논밭과 임야를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김씨 부인이 돈이 급해지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빼앗는 식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재산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당장의 호의호식에 눈이 멀어 가산을 탕진해 갔습니다. 보령댁은 마치 거미가 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듯 김진사 댁을 서서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령댁이 데려다 키운 아이, 연화는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핏줄은 천한 종의 자식이지만 보령댁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자란 연화는 영리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밤마다 남몰래 우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상단 일을 도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보령댁은 연화를 볼 때마다 청운현에 있는 친아들 윤석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지다가도 씩씩하게 자라준 연화에게서 큰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라 했던가 두 모녀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보령댁은 직접 청운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몰락해가는 김진사댁 담장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령댁이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옷을 입은 10살 남짓한 소년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어미를 쏙 빼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는데 깡마른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보령댁의 친아들 윤석이었습니다. 윤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겹게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밥값을 하랬더니 왜 이리 대뜨냐. 내 어미가 부정을 타서 집안이 이 꼴이 되었는데 너라도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김씨 부인은 몽둥이를 들어 아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윤석은 피하지도 않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하며 싹싹 빌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령댁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보령댁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매수하여 김씨 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 한양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남은 땅 문서를 다 팔아서 한양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시지요. 벼랑 끝에 몰려있던 김씨 부인은 그 말이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덥석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가산을 정리하여 엽전 몇 푼을 챙겨들고 돌쇠와 윤석을 데리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보령댁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꼭두각시 노름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씨 부인 일행은 보령댁이 미리 손을 써둔 사기꾼들에게 속아 가져온 돈마저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돌쇠마저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도망치려다 빚쟁이들에게 잡혀 흠씬 두들겨 맞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거지가 된 김씨 부인은 콧대 높던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통을 전전하며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를 봉양하느라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보령댁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상단 근처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눈이 뒤집힌 김씨 부인이 제 발로 보령 상단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에서 노파가 상단에 들어오게 된 내막이었습니다. 보령댁은 10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을 드디어 뽑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김씨 부인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 상단 안채의 밤. 보령댁은 잠든 척하고 있는 김씨 부인이 머무는 헛간 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아이를 바꿔치기 할 때 돌쇠가 썼던 각서였습니다. 당시 복남이 뒷조사를 통해 돌쇠를 협박하여 받아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갓 태어난 윤석이 입고 있던 베네 저고리 한 조각. 이 두 가지 증거면 김씨 부인의 악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보령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삿갓을 깊게 눌러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보령댁의 은인이자 조력자인 복남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과 달리 위험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단순한 생선장수가 아니라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던 관리였습니다. 그는 보령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소. 내일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자네가 직접 매듭을 지어야 하네. 보령댁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하게 죽어간 제 과거를 위로하는 일은
제 손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복남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령댁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앞에는 되찾아야 할 소중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헛간에 갇힌 김씨 부인은 불안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보령댁이 보여준 은비녀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서윤이가 살아 돌아온 것일까? 아니야.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았을 리 없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그녀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돌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래도 여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 도망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돌쇠는 이미 보령댁의 하인들이 준수를 마시고 팔아 떨어져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오자 김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불, 사람 살려. 그녀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보령댁이 꾸민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어쩌면 김씨 부인의 죄악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일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불은 김씨 부인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헛간 구석에 피워놓은 작은 불씨가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길만 찾으려던 욕심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화마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헛간 전체로 번져나갔고 김씨 부인의 비명소리는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동이를 나르기 시작했고 잠자던 보령댁도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보령댁은 불타고 있는 헛간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안에는 원수 같은 시어머니와 돌쇠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들은 불길 속에 타 죽어 자연스럽게 복수가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령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길을 피해 헛간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 작고 왜소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윤석이었습니다. 윤석은 할머니를 구하려다 갇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윤석아, 보령댁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의 본능은 그 어떤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보령댁은 치마에 물을 적셔 뒤집어 쓰고 맹렬한 불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칼을 태우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 윤석 하나만 보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 죽음 앞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기둥을 넘어 윤석에게 다가갔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괜찮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널 구해주마. 그 순간 밖에서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령댁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불타는 석가래가 그녀의 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자신의 등이 타들어가더라도 품 안의 자식만은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복남이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과연 보령댁은 아들을 구하고 무사히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운명의 밤은 가장 뜨겁고도 치열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춤을 추는 헛간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석가래가 보령댁의 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품 안의 아들 윤석이 더 놀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등과 어깨를 지저대고 매캐한 연기가 숨통을 조여왔지만 보령댁은 윤석의 얼굴을 자신의 젖은 치마폭으로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윤서가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널 지킬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너만은 살려보낼 것이다. 윤석은 낯선 아주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스함과 익숙한 냄새에 덜덜 떨던 몸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밖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헛간의 판자벽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복남이 도끼를 들고 불길을 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무너진 석가래를 들어 올리고 보령댁과 윤석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뒤이어 구석에 처박혀 기절해 있던 김씨 부인과 돌쇠도 일꾼들에 의해 짐짝처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불길에서 벗어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보령댁은 그제야 참고 있던 고통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등은 화상을 입어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윤석의 몸을 더듬으며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소란의 잠에서 깬 시장 상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상단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은 일꾼들의 손에 의해 잡혀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보령댁과 김씨 부인 일행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씨 부인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보령댁에 대한 적반하장의 분노를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요물 같은 여자가 우리를 태워 죽이려 했다. 돈 좀 벌었다고 시어미를 몰라보고 불을 질러? 내 인연을 관아에 고발하여 당장 경을 치게 할 것이다. 김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사람을 태워 죽이려 했겠느냐는 의심과 평소 보령댁의 차가운 성정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보령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김씨 부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불을 지른 것이 누구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부른 화마가 당신을 집어삼키려 한 것을 어찌 남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보령댁의 섯을 퍼런 일갈에 김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기세를 올리며 대들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네가 감히 양반집 마님에게 훈계질을 해?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보령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속에서 타지 않고 남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완전히 쓸어 넘겼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며느리 서윤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올 줄 알았는데 살아서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서윤. 김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고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한양 제1의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보령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님은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제 핏줄인 윤석이를 몸종의 딸과 바꿔치기 하고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은비녀가 바로 그날 밤 어머님이 제 머리에서 빼앗아 가셨던 증표입니다. 그녀가 비녀를 들어 보이자 김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령댁은 옆에 꿇어 앉아 있는 돌쇠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돌쇠는 불길 속에서 죽다 살아난 공포와 죄책감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야, 네가 말해보거라. 그날 밤 벼랑 끝에서 나를 밀었던 것이 누구의 사주였느냐. 그리고 진짜 김진사댁 손자는 어디로 갔느냐. 돌쇠는 보령댁의 위압감과 하늘이 내린 천벌이 무서워 바닥에 머리를 태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노마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갓난 도련님을 바꿔치기 하고 아씨를 죽이라 하신 것도 다 노마님입니다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돌쇠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친손자를 버렸다는 폐륜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당황하여 돌쇠를 발길질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 놈이 매수당했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복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한 장사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둥글고 묵직한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복남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숨어있던 역졸들이 들이닥쳐 김씨 부인과 돌쇠를 포위했습니다. 복남은 엄숙한 표정으로 김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본관이 오랫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 내 죄상이 명백한데도 감히 하늘을 속이려 하느냐. 김씨 부인은 마패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자신의 눈앞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복남은 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적어둔 자백서다. 그리고 여기 윤석이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 안감에는 며느리 서윤이 직접 수놓은 윤자가 선명하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냐? 모든 증거가 낱낱이 드러나자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남은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김씨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고 살인을 교사했으며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다. 돌쇠 또한 그 죄에 가담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법대로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폐륜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씨 부인과 돌쇠를 포박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끌려가면서도 이건 모함이야. 내 집 내놔라 하며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령댁은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령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보령댁은 무릎을 꿇고 윤석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윤석아, 많이 놀랐지? 내가 내 애미다. 10년을 하루같이 너를 그리워했다. 보령댁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윤석의 뺨을 어루만지자 윤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석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하던 따뜻한 품,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윤석이 울먹이며 묻자 보령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한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도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보령댁은 한 팔로 윤석을, 다른 한 팔로 연화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피가 섞이지 않은 연화도 잃어버렸던 친아들 윤석도 보령댁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과 복남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이 감동적인 상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도 이들의 뜨거운 눈물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복남은 조용히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으니 다들 돌아가시오. 이 가족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도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모자 상봉의 감동을 이야기하느라 쑥덕거렸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상단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타담한 헛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조차 이제는 매캐하기보다는 모든 아군이 타버리고 남은 정화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령댁은 아이들을 데리고 멀쩡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등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꾼들을 시켜 따뜻한 물을 데워오게 하고 윤석의 꼬질꼬질한 얼굴과 손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윤석의 몸 구석구석에 남은 멍자국을 보며 보령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지워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령댁은 벽장에서 깨끗한 비단옷을 꺼내 윤석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맛있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의 첫 의식이었습니다. 윤석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과 고기 반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아들. 그리고 연화야, 너도 어서 들거라. 세 사람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의 어둠과 공포는 물러가고 희망찬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령댁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것이라고. 마당에 쌓인 눈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기는 벌을 받았으며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령댁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했고 보령 상단은 더욱 번창할 기미를 보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보령댁의 집안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윤석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누나 연화가, 머리맡에는 어머니 보령댁이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어머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윤석은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령댁은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도성 안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령댁의 상단 마당에 쌓여있던 눈은 모두 녹아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화재 사건과 김씨 부인의 악행이 밝혀진 지도 벌써 두어 달이 지나 이제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소문도 잠잠해졌고 보령 상단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김씨 부인과 돌쇠에 대한 처분은 엄하고도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천륜을 어기고 인명을 경시한 죄를 물어 김씨 부인에게는 먼 섬으로의 유배형을 내렸고 주인의 악행에 가담하여 갓난아기를 유기한 돌쇠에게는
중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욕심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쓸쓸히 바다 건너 외딴 섬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보령댁, 아니 이제는 떳떳한 어머니 서유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 윤석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대받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윤석을 위해 그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하다는 약재를 구하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먹였습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에 윤석의 앙상했던 볼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두려움과 그늘이 거치고 제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맑고 투명한 빛이 되살아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윤석은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고 밤에 잠들 때는 누이 연화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를 맞을까봐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되었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윤석은 어머니를 도와 상단 일을 배우고 싶다고 졸랐지만 보령댁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그에게 글공부를 먼저 시켰습니다. 진정한 상인은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과 학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편 연하는 윤석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남몰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천한 몸종의 딸로 태어나 주인의 딸로 바꿔치기 당한 운명이었기에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자신은 찬밥 신세가 되거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일부러 윤석과 어머니의 자리를 피해주려 했고 밤늦게까지 부엌길이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영민한 보령댁이 딸의 이런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령댁은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연화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서자 보령댁은 따뜻한 아랫목에 딸을 앉히고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어미는 다 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낳은 정 못지않게 기른 정 또한 깊고 귀한 것이다. 너는 내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다. 윤석이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 또한 변함없는 내 자식이다. 보령댁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보령댁은 장롱 깊은 곳에서 새 비단으로 지은 고운 저고리를 꺼내 연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옷은 네가 내 딸임을 세상에 알리는 징표다.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거라. 너는 이 보령 상단의 맏딸이자 내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윤석도 조용히 들어와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피보다 더 진한 가족애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지자 보령댁은 그동안 모은 재물을 세상에 베푸는 일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단 한쪽에 무료 급식소를 차려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과 고아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글을 배우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후원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령댁이라는 이름 대신 한양에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령댁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청운형까지 전해졌습니다. 과거 서윤을 모함하고 손가락질했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서윤의 효심과 덕행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녀의 억울했던 과거가 씻겨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보령댁은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인편을 통해 들려오는 고향 소식의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자 시장은 다시금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보령댁은 이번 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석과 연화도 어머니를 도와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명절 전날 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복남이었습니다. 그는 관복 대신 소박한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령댁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으리, 이 먼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복남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자네와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 들렀네. 그리고 이제 나는 임무를 마치고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네. 가기 전에 자네가 지어주는 밥 한 끼 먹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왔네. 보령댁은 정성스럽게 주안상을 차려 복남을 대접했습니다. 갓 지은 맵쌀밥에 쇠고기 뭇국,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구이, 그리고 윤석과 연화가 빚은 알록달록한 송편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복남은 맛나게 음식을 비우며 윤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윤석아, 너는 내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모두 물려받았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윤석은 복남의 말씀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으리. 꼭 훌륭한 상인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날 밤 복남과 보령댁은 마루에 걸터 앉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은근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품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보령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끼는 부채일세. 힘들 때마다 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듯 근심을 날려 보내시게. 나는 멀리서나마 자네 가족의 평안을 빌겠네. 보령댁은 눈시울을 붉히며 부채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선물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의 친구로서 건네는 마음의 정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남은 훌훌 털고 길을 떠났습니다. 보령댁과 아이들은 마을 어귀까지 배움을 나갔습니다. 복남의 뒷모습이 점으로 변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이어져 있을 것임을 알기에 보령댁은 슬픔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녀는 다시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윤석은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뒤를 잇는 훌륭한 상단주가 되었고 연화는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보령댁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즐기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은비녀는 이제 머리에 꽂혀있기보다 장롱 깊은 곳 비단 보자기에 쌓여 가문의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늙은 보령댁은 아랫목에 누워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모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날부터 억척스럽게 장사하던 시절, 그리고 아들을 되찾던 그 뜨거웠던 밤까지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든 손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봄날은 오는 법이지. 방 안에는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며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창밖에는 소리 없이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눈보라는 죽음을 부르는 차가운 눈이었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평화의 눈이었습니다. 보령댁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감으며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닌 꽃이 만발한 봄날의 정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행복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보령댁의 이야기를 전하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청운현 골짜기에서 시작되어 한양도성에서 꽃을 피운 보령댁의 이야기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밤이 깊었고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보령댁의 따뜻한 밥상 같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버리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밝고 희망찬 햇살이 가득 비추어질 것입니다.